부터 저희 학당의 당원을 공부하시기 전에 다 같이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학당 당원 1.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족이다. 2. 대한민국은 자유의 공화국이다. 3. 우리는 자유공산과 영국 문화의 세계를 지향한다. 4. 우리는 모든 세계의 영예의 영예자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 특강은 자유한국당의 현재 대변인으로 계시는 전희경 의원님께서 해주시겠고요. 제목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오늘 조금 늦으셨는데 잠시 좀 숨 쉬실 시간을 하시고 그 다음에 PPT 설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개받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희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어디서 촬영들을 하시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예. 뚫고 오느라고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더더군다나 이영훈 교수님 계시고, 우리 주 박사님, 또 저기 보니까 우리 김용삼 대기자님 이렇게 계시는데,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려니까 참 송구하기도 하고 시험 보는 학생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어떤 지식을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사람은 못 되고요. 제가 정치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에 비추어서 제가 생각해보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그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 PPT는 잘 보이세요? 네. 예, 더 좋네요. 예. 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저는 정말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라가 독립을 하고 또 그 독립한 상태를 건국이라는 위대한 전혀 다른 단계에 올려놓는 것은 저는 획기적으로 다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입니다. 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진이죠? 뭡니까? 한반도의 밤을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반짝이는 이 반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이죠. 자, 그리고 저 대한민국 위에 컴컴한 암흑 세상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렇게 정말 현저한 차이, 같은 이 한반도라고 볼 수 없는 이 현저한 차이는 몇 년 만에 비롯된 결과입니까? 70년. 불과 70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차이가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이 70년 동안 도대체 북한은 왜, 그리고 대한민국은 왜, 이런 걸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체제 문제. 자, 똑같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한 핏줄로 두뇌 DNA가 되게 다 비슷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 한쪽만 석유가 나기를 하나, 파보면 가스가 나오기를 하나, 똑같은 부존 자원, 심지어 북한 같은 경우가 지하 자원은 우리보다 낫죠. 그리고 분단 시기에 국가기관 산업의 분포도 북한이 더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70년 갈라져 있고 보니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나? 저는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고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답은 바로 체제입니다. 체제. 이념, 사상입니다. 분단된 이후 독립을 위해서 모두가 대한민국
이제 그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독립 이후에 이렇게 기적과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궈낼 수 있었던 힘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의 건국을 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는 그 간발의 차이가 바로 오늘의 우리와 북한의 오늘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 같은 민족인가라는 정도의 이제 물리적 차이까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장에서의 차이가 나고 골격에서의 차이가 나고 이런 경제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민족의 운명을 반으로 다른 갈래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발의 기적적인 차이를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기억하려는 사람들조차를 매도하려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기적과 같은 출발을 우리에게 선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독립국가들, 신생 독립국가들이 출연을 했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기적을 일군 나라는 없습니다. 그 기적의 근저에는 모두가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귀에 혹하는, 정말 누가 들어도 달콤한 그 길을 가지 않은 그 위대한 선택이 있었던 것이고, 그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 땅에 살아온 우리들도 대다수가 그 길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이룩해낸 그런 결단이고 그런 선택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가 바로 이때 위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이념의 선택지를 받아든 우리 민족이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가, 또 어떤 선택이 옳았는가, 우리는 역사로 입증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또다시 역사가 던진 그 선택지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할 것이냐, 사회주의, 국가주의, 계획경제 할 것이냐라는 질문지를 우리한테 던져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1945년의 저 서울과 자유시장경제가 만든 오늘의 서울,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또다시 우리더러 선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자는 바로 누구냐? 저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한테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방정국, 그리고 이어진 미군정, 그리고 48년의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결단이 다시금 우리 앞에 주어졌다. 다음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치꾼과 정치인 사이의 다른 점은,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저는 정치인 치고 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을 참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과연 우리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을 한 시대를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런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들이 지금 내걸었던 그 시대의 기치들을 한번 보시죠. 자, 3, 4공화국,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 경제건설, 근면자조, 5공화국, 정의사회 구현, 6공화국으로 오면서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신한국 창조,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이명박 대통령, 실용정부, 박근혜 대통령, 국민행복시대,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다음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저는 대한민국에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계셨지만 사상가이자 정치가 그러니까 어떤 국가 공동체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와 지향 그것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이 지식체계, 이 사상체계가 겸비된 정치가이자 사상가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자, 박정희 대통령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말은 뭡니까? 잘 살아보세 아닙니까? 잘 살아보자. 반만년 가난에서 탈출하자. 그 슬로건이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반공입니다. 반공. 공산주의는 안 된다. 반공. 그리고 이 박정희 시대를 이끌었던 어떤 방법론상의 것들은 새마을운동에서 얘기하듯이 근면자조 협동과 같은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한 위대한 대통령, 공산주의와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대통령.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공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의 엔타이죠. 반대, 가난은 엔타이. 잘 살아보세라는 것도 우리가 가난을 면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현상으로서의 목표치, 우리 국민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치일 수는 있지만 자유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와 사상과 이념 체계로서의 지향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에서 자, 그 다음은 뭘로 넘어갔냐? 5공화국 정의사회 구현. 어떤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하나요? 누가 규정하는 정의죠? 좌에서 보는 정의, 우에서 보는 정의, 잘 사는 사람의 정의, 그렇지 못한 사람의 정의. 이것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상과 가치체계의 정수를 내포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 수준의 지금 정의사회 구현. 그 다음은 더 어찌 보면 파퓰리스틱해지죠.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어디로 가자는 거죠? 뭘 하자는 거죠?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저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는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상정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목적성과 지향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아니다. 이거죠. 참 민이다, 민. 문민이다. 이제 총의 시대는 지나갔다. 칼의 시대는 지나갔다. 문민이다. 제가 이 대통령들의 업적을 폄훼하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상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이 차별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이자 사상가로서의 차이점. 문민정부. 무엇을 여러분들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무언가. 문민정부. 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 국민의 정부. 뭘 읽어낼 수가 있죠? 국민의 정부를 통해서? 아니, 국가를 그럼 국민과 함께 하는 게 국가지. 국민의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참여정부입니다. 참여하자. 참여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그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될 수 있는 건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한반도의 기적과 같은 그 양분. 왜 그런 차이가 벌어졌고 우리가 그런 차이 어떻게 해야 더 그걸 밝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들어있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 그럼 그 이전까지 누가 사는 세상이었다는 건가요? 사람 사는 세상? 자,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중도 실용, 좌우는 없다, 중도다, 실용이다, 철학이 존재합니까? 중도 실용. 박근혜 대통령, 국민 행복 시대, 행복해야 된다, 국민이. 어떻게, 무엇으로,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행복이라는 이거 역시도 국민들이 듣기에 좋은 말.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문재인 대통령은 친구 노무현 대통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나중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동안은 그럼 누가 먼저였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향을 상실한 어떤 것들, 그리고 교묘한 분열과 그 계급 갈등, 그리고 두루뭉술한 지향,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점점 심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내포하지 않은 정치인, 사상과 이념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시대를 우리는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국가의 근본이다. 자, 자유가 그럼 뭐냐?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자유는 누군가에게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위정자와 아닌 자, 군과 민간, 좌와 우,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적어도 이런 국가의 근본 토대와 철학과 지향을 가졌던 위대한 출발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참 우리는 적어도 정치 철학 면에서 굉장히 결핍과 빈곤의 정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두루뭉술한 슬로건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다음입니다. 제가
지방이나 뭐 이런 데 특강을 가면 이런 말씀을 많이 여쭤봅니다. 다음 중 제일 좋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자유민주주의, 2번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3번 자유롭고 정의롭고 따뜻한 민주주의. 어떤 게 가장 좋은 겁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몇 번이라고 답을 할 것 같으세요? 4번 자유롭고 정의롭고 따뜻한 민주주의. 2번. 2번 많은 분들이 붙으면 붙을수록 좋아하세요. 자유롭고 정의롭고 따뜻하고 배려 넘치고 슬기롭고 미래지향적인 민주주의. 자유롭고 정의롭고 따뜻하고 뭐 슬기롭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민주주의. 이거를 붙이면 붙일수록 앞에 뭐가 많이 붙이면 붙을수록 좋아하세요. 그러다가 막 붙이면은 문제 내는 사람이 막 붙이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이제 다시 보시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로운 민주주의하고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식하는 그 어떠한 아름다운 말들이 10개, 20개가 붙어도 저 단촐한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과 가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방식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의사결정 시스템. 그래서 데모크라티시즘이 아니라 데모크라시인 겁니다. 민주주의를 영어로 옮기면. 그거를 우리가 영어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옮겨놓으면서 그것이 이념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방식입니다. 즉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라. 그럼 다수가 원하는 것의 반대는 뭐가 있느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정하는 걸로 무조건 따라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의미가 크죠. 다수가 정하는 것에 소수가 승복하는 평화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왜? 그 의사결정의 방식으로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획득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을 가진 국민이고 무엇을 가진 인간이어야 하느냐가 바로 자유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으로 가되 어디로 간다? 자유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자유를 향해. 그런데 자유로운 민주주의는 뭐냐?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는 뭐냐? 민주주의를 자유롭고 정의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20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붙어도 민주주의라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도달해야 되는 자유라는 기본 목적을 내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니, 앞장으로 넘겨주세요. 아니요. 그 자유민주주의. 자, 그럼 자유에 뭐가 담겨 있느냐? 자유에 여러분 뭐가 담겨 있습니까? 왜 서구의 많은 위대한 독립을 위한 투쟁, 시민권을 위한 투쟁에서 사람들이 평등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자유야 하고 외쳤을까요? 자유에 뭐가 있길래? 자유에 자유. 바로 이 자유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 자유 있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정치적 자유. 당연히 이 자유에 들어가 있어요. 국민이 누려야 될 기본권으로,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권으로.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쉽게 잊는 자유가 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 내가 내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유권, 재산권, 이런 것들이 다 자유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내 것을 앗아갈 수 없는, 그것도 여러분 자유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라는 이 위대한,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하고 누리고자 노력하는 모든 지향과 가치가 이 자유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사람들한테 자꾸 오해와 오독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벌어집니다. 자유, 아유, 자유 좋지, 그렇지만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 좋지, 그렇지만에 담겨있는 거는 뭡니까? 아유, 자유를 그냥 무한정으로 주면 어떻게 해? 자유를 어떻게 된다? 방종이다, 방종. 방종을 자유하고 거의 혼용해서 이걸 얘기를 한다던가. 자유, 이거 뭐 좋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방임. 그냥 내버려두는 거 하고 혼용을 한다거나, 혹은 자유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자유를 공격합니다. 뭐다? 자유의 결과물을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승자독식이다. 승자독식. 자유의 결과물은 승자독식이야.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야. 약육강식이야. 패배자를 위한 세상은 없어. 약자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지? 이런 걸로 자유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오독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인류가 투쟁을 해오고 그 자유를 통해 쟁취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국가의 제1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게 완전 본말이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를 구속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것에 통제를 가하는 것에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항변이라는 것은 존재할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장 기저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이런 설득이 설 자리가 없는 것. 10년 동안 우리는 여기에, 북한은 저기에 저렇게 있는데도 말이죠. 자, 다음입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있는 저 경제, 안보, 정치 위기, 외교 위기, 교육 위기의 궤는 단 하나로 꿰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의 위기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겁니다. 경제 위기 왜 왔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세계 경제는 호황이다 비명을,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는 왜 비탄의 절규를 하게끔 경제가 망가졌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 뭐 기타 등등.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경제적 자유의 박탈의 궤도를 달리는 거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 경제적 자유의 반대쪽에 있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죠. 임금은 뭡니까? 시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니즈가 만나는 가격 결정이 바로 임금이잖아요. 근로시간은 뭡니까? 사용자와 일하려는 근로자 간에 내가 얼만큼 일할게. 그래, 너 얼만큼 일해. 당신 얼만큼 일하시오. 이게 맞아서 떨어져야 되는 고용 계약의 하나의 항목 아닙니까? 주휴수당 마찬가지죠. 자, 그런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한 결과들이 빚은 게 바로 최저임금의 비극, 근로시간 일괄 단축의 비극 아닙니까? 이게 경제적 자유 박탈의 결과물이다. 경제적 자유를 등한시한 결과물이다. 무슨 깃발을 들고? 형평과 평등의 깃발을 들고, 약자 보호라는 깃발을 들고, 경제적 자유를 등한시한 대가를 문재인 정권이 그런 깃발을 내걸고 달린 그 혹독한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됐던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형평의 깃발을 높이 들었으면 그러면 형평이라도 잘 됐느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럼 좋다. 성장을 잘 못하는 정권, 그러면 분배, 형평,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열었는가? 아닙니다. 상위 20%의 가계소득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을 비교를 2003년부터 해서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상위 20%, 하위 20%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분배 격차가 실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린 대처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정부는 더 큰 자유와 더 나은 평등을 가져다 주지만 평등을 주창하면은 더 작은 자유와 더 못한 평등을 가져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들이 경제적 자유를 등한시한 길, 안보위기,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북한을 어떻게 볼까요? 미완의 통일? 대한민국 건국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민족 통일 정부를, 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걷어찬 그런 기회주의자들이자 권력욕의 화신들이다. 이런 비난이 아직도 따라다녀요. 지금도 보세요. 2019년의 대한민국 상황, 또 판문점 선언,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세요. 민족이 강조됩니다. 민족의 지향점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지향은 싹 감추고 민족만 강조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함께, 자, 이런 것만 강조가 됩니다. 건국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좌우 합작 노선, 어떻게든 같이 우리 민족이. 그런데 북한은 이미 소련의 진두지휘 하에 대한민국 건국 수립 이전에 북한 정권을 이미 세워놨다는 사실이 소련의 비밀 문건이 공개되면서 다 백일화에 드러났거든요. 그런데도 단독 정부를 만든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면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남한만의 합법 정부다. 남한만의 합법 정부. 한반도에. 그래서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역사적 사실, 문건으로 증명되는 사실마저도 의도된 오역을 가지고 부정한다. 그러니 북한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반은, 그러니까 북한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부정의한 나라,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북한은 제국주의의 속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롱한 민족정기, 백두정기를 지켜온 배고프나 고고한 우리의 반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한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생각을 포기했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배불러서 미안하다. 우리가 자본의 노예가 돼서 미안하다. 우리가 제국주의에 찬동해서 미안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굽실굽실 할 수밖에 없죠. 뭔가 찔리죠. 뭔가 미안하죠. 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관 그리고 대북 정책이 국민 일반의 상식과도 득을 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미사일 발사를 2차례에 걸쳐서 또 했는데 아직도 우리 정부는 그 미사일이 미사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아직도 분석 중이에요. 아직도 분석 중. 하지 말래잖아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가 한 일은 뭐냐? 북한에 5만 톤의 쌀을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시가로 치면은 약 1,500억 정도 될 거다. 거기에 운반비까지 우리가 내기로 했으니까 더 되겠죠. 판문점 선언 이후 9.19 남북 군사 합의라는 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토록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 합의를 정부가 사인을 해서 남북 군사 합의를 했는데 이 남북 군사 합의가 뭐냐? 엄연히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지금 휴전 상태에서 상호 이 평화라는 미명하에 상호 이 방위 이거에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알려주고 트고 지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피도 철수하고 훈련할 때 알려주고 항공기 뜨면은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하고 북한하고 지금 휴전선 양쪽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이 상태가 과연 같은가? 우리는 뭐를 위해서 들고 있는 총입니까? 뭐를 위해서 지키는 거죠? 방어죠, 방어. 우리는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 그들이 도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총뿌리에서 총성이 물릴 일은 없는 방어입니다. 그런데 저쪽은 뭐였습니까? 공격, 도발, 침략. 그거를 동률로 놓고 야, 친하게 지내자. 무장 풀어, 무장 풀어. 내부로부터의 안보 해체와 무력화죠. 내부로부터.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뭐 현충일에 김원봉 띄웠다. 북한 전범 6.25 공로로 훈장까지 받은 그 김원봉을 현충일에 뒤로는
전몰 장병들의 묘를 놓고 묘역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그 유가족들을 앞에 두고 김원봉을 띄웠다. 웬일로 국가유공자들 가족분들 모셔다가 청와대에서 식사하나 했더니 떡하니 책잔 하나 준 데는 만면에 미소 뜬 김정은이 있더라. 이게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저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념전쟁,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도발하고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그들의 인식선으로 처음에는 저게 무슨 황당한 소리래? 했다가 가만히 있어봐. 근데 뭐 김원봉도 좋은 사람이라던데? 가만히 있어봐. 아유 이제 다 잊고 살아야지. 뭐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그리고 뭐 그 도발은 김정일 때지 김정은 때는 아니지 않아? 사람들을 이렇게 점점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도발, 사회의 출렁임 끝에 평온지대는 왼쪽으로 이렇게 지금 전선을 자기네들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가가지고 스웨덴 의회 연설을 했는데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남과 북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슬픈 역사만이 있을 뿐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해외 순방을 가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입으로 역사 왜곡을 했습니다. 6.25 전쟁을 부인했어요. 아니 남과 북이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니요. 6.25는 뭐죠? 거듭된 북한의 도발은 뭡니까? 연평도, 천안함, 연평해전, 목함지뢰, 아웅산, 칼기 폭파. 도대체 대통령이 스웨덴에 가서 남과 북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슬픈 역사가 있을 뿐이다. 이게 바로 북한이 6.25를 선전하는 방식 아닙니까? 상호 38도선을 두고 상호 투닥투닥 충돌들을 빚어오던 끝에 확전된 것이다. 이거는 상호 간의 책임이 있다. 불법적 기습 남침에 의한 전쟁이고 그 전쟁의 희생, 상처를 우리는 지금까지 안고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세계에 가서 하는 말, 세계 사람들에게 심어놓는 이 자기의 자국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바로 6.25 전쟁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6.25를 그냥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안정 안 된 그냥 손톱만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내전쯤으로 치부하려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들끼리 이거 북닥거리다가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런데 그 6.25 전쟁을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 세력의 총공세다. 그래서 문명사회의 사람들, 인류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저 새롭게 출발한 자유의 깃발을 든 우리의 우방들, 아무 죄도 없이 무고하게 불법 침략을 당한 저 우방을 우리는 도와야 되고 그것이 문명국들의 의무다 라고 일깨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라크 파병 막 이럴 때 국론이 얼마나 분열되고 갈라졌습니까? 다른 나라라고
유엔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그 고도화된 정치 복마전에서 야 전격적으로 저 대한민국을 도우러 유엔 참전하자.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그런 위대한 결정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서 설득했던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맺어진 게 뭡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한미 동맹의 뿌리는 토대는 김원봉이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진영의 총 공세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자랑하는 나라와 동맹의 토대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지도자의 말, 지도자의 정신, 세계를 움직이는 레토릭, 얼마나 그 중요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 모든 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그토록 우려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뭐니 해도 외교가 안보고 외교가 경제입니다. 동맹의 힘을 빌어야 하고 세계와 무역 영토에서 세계와 경제 정쟁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외교를 북한 수준의 고립 상태로 지금 대통령이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 북한 입장만 세계에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세계가 보는 북한과 상식적인 판단선에도 못 미치는 북한 일변도에 북한이 이야기하고 북한이 떠드는 그 내용 일반도에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 고립되는 겁니다.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고 그 반일 감정의 그 분노의 에너지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거기에만 눈이 멀어서 자유우방의 관점에서의 일본, 안보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의 일본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린 결과 지금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될 일이 목전에 와 있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명백히 신사대주의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답니다.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과연 믿느냐? 대한민국을 믿느냐? 미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미국의 결단이 필요한 어느 시점에 대한민국은 우리가 도울 가치가 있고 도와야만 하는 나라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느냐. 사드 배치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때 미국을 갔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몇 명도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왜 반대하는가?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좌우 여야를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미국의 의원들의 시각이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자국 우선에서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위한 미국이라는 그런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 바로 당신들과 같은 주장이 얼마나 유용하게 먹힐지 생각해 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의 얘기를 듣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국 내에 이제 더 이상 미국 돈을,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세계를 위한 미국이라는 데에
얼마나 더 우리가 지출하고 지불해야 되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한국을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당신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 얼마나 식은땀 나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을 열었다. 정치, 뭐 말할 것도 없죠. 정치라는 것이, 저는 정치라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악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여러 노력의 어떤 산물이다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정치라는 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치라는 거는 최악을 골라 찾아가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타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지금 보세요. 선거법.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를 줄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비례대표를 줄이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 그러면은 내부에서 지역구 이거 획정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더 이제 많은 말과 분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얘기가 될 확률이 크다. 그러니 이제 비례대표를 가지고 숫자를 줄이자, 의석수.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쪽에서는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뭐가 수반되냐? 의석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득표한 퍼센티지를 놓고 지역구 뽑아낸 다음에 그 의석수를 가지고 저 퍼센트를 가지고 의석수로 환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석수가 필연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330석, 뭐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다. 10% 늘려서 360석도 괜찮을 것 같다. 아유,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의 대표성을 더 정치가 대변해야 된다. 사표를 줄이자 하더니 국민들이 의석수 늘리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의석수는 그럼 300석으로 동결, 뭐 50% 연동형,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나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게 이미 나왔어요. 왜? 자기네들끼리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가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뭐예요? 신속안건이라는 건데 330일 최장 지나면은 머릿수 헤아려가지고 땅땅땅 하면은 결론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는 나중에 민평당에서 의석수 늘려야 된다. 의석수 안 늘리면 안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석수 안 늘리면 안 된다. 얼마나 그 의석수 계산해내는 방식이 복잡한지 심상정 의원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국민은 몰라도 된다. 계산 방식은 국민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수처보다도 선거법보다도 공수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공수처법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정의당은 선거법을 원하고,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가 찍은 표가 어느 정당 아무 개를 당선시키는지는 불명확해지지만 명확한 거 딱 하나는 있거든요. 정의당의 대약진. 그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문재인 정권 방식의 경제정책, 대북정책, 외교정책, 이거는 정의당이 한 발 더 나아가 있는데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맨날 저 선거연대하듯이 손만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영영 이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거법을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쉽게 내어줬느냐? 자기네들은 정의당하고 손잡으면
하려면 달성하려고 하는 세상은 갈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게는 공수처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공수처라는 게 뭡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힘 있고 빽 있고 높은 자리 있고 하는 사람들 이거 벌받게 하는 겁니다. 저들의 설명은 언제나 명쾌하고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맞아. 힘 있는 놈들도 죄지면 벌을 좀 받아야 돼. 그런데 누구를 기소하냐? 판사, 검사, 경찰 이런 사람들을 기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기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내에서 처벌을 못합니까? 안 합니까? 제도상 처벌을 못합니까? 의지가 없어서 안 합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살아있는 권력을 처벌을 할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처벌을 할 의지가 없어서 혹은 적극적으로 권력에 줄을 대느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드루킹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경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노총 위원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파운동 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제도가 권력자들을 단죄할 수 없어서 제도적 미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대대로 역대로 살아있는 권력은 봐주고 죽은 권력은 물어뜯고 하는 식으로 해서 된 거죠. 그럼 공수처가 만들어 놓을 세상은 뭐냐?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하려는 자여 이리로 오랍니다. 어디 감히 경찰이 검찰이 하던 것도 그거 수사 우리가 할게 가져와 땡겨. 감히 정권 유력자를 실형을 때려 판사 아무개 이리 와 파보겠어 떨어보겠어 먼지 떨이식으로 떨어보겠어. 뭐야? 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 요번에 국회의원 빠졌다 어쩌다 그러죠? 누가 국회의원 빼달라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정치적으로 프로파간다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잡혀갈까봐 반대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술책을 부렸죠. 그렇게 반대자의 입에 재갈을 채움으로써 사법장악을 완성하고 이제 사법부마저도 장악당하면 이제 더 이상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토대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수처법만 해결을 하면 이제는 아무도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한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은 해방정국과 마찬가지의 숙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 시장경제냐? 아니냐? 그때 위대한 선택을 달콤한 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 다수가 생각하는 바 이런 것들로부터 명료한 이성을 지켰던 사람들, 국제사회의 조류를 인식했던 사람들, 우리의 100년, 500년, 1000년 뒤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면 이제 그 대한민국을 누가 지킬 것이냐의 숙제는 우리가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천신만고 끝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쳐보자고요. 다시 보수가, 우파가 정권을 잡았다 쳐보자고요. 그런데 그것은 권력의 일각이 좌에서 우로 넘어왔다 뿐이지, 자, 사회의 제 권력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정치 권력만 이동을 했지. 자, 전교조, 민주노총, 문화 권력, 사법장악,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정권이 한 발만 떼면, 국가 개혁을 위한 한 걸음만 떼면 도사리고 있는 이 사회 제 세력들의 이미 장악된 헤게모니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냐는 겁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전의 우파 정부들에서도 이 문제를 등한시했거나 이 문제를 준비 없이, 이 기초 단계부터의 탄탄한 준비 없이 상층부만 바꿔보려던 시도들이 이 불행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력이 지금 어떤가 보세요. 어용 언론? 언론 장악? 저는 그 말이 일견 맞지만 일견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용 언론이라니요. 언론이 정권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정권 니네 잘못했다고 힘 빠지지 마. 우리가 기사만 잘 쓰면 돼. 너네 정권, 야, 니네 촛불 정신 희미하게 지금 이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쟤들 더 잘못한 걸 기사 더 쓰면 되지 뭐. 10년 전, 20년, 30년 전 거를 살아있는 권력의 패단과 패착보다 더 크게 우리를 믿어. 어용 언론이 아니라 정권을 리드해가는 언론이라는 겁니다, 지금. 왜? 각 언론의 민노총 산하, 전국 언론노조, KBS 지부, MBC 지부, 어디 지부, 그 일사불란한 통일성과 그 집요함으로 문재인 정권이 다른 선택을 할까봐 흔들리지 말라고.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 권력. 무슨 소리야? 야, 5년짜리 정권만 하고 말 거야?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데, 남북은 어떤 나라인데, 지금 5년짜리 정권만 하고 말 것처럼 이거 왜 이래? 걱정하지 마. 우리 아이들 머릿속은 우리가 책임질게. 교육 걱정하지 마. 우리 아이들 머릿속, 얘들이 학교 문만 나서면 다 너희들의 지지계층이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마. 교육을 틀어주고 있다. 헌재 6명이 다 이 정권의 코드 맞는 사람들을 장악했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부의 완전 좌편향 코드 이 시스템이라고 평가되는 그 2개 연구회에 무려 2개 회장을 다 거친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고, 법무부 장관은 조국을 쓰겠다라고 지금 군부를 떼보고 있는 사법장악. 죄에 탈탈 털어서 죄를 만들고 그 죄 엄벌에 처하고, 자, 사법부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 이게 정권만 바뀐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서 준비하고 싸우고 있느냐. 우리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다시 혹시나 도저히 나라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다음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에 지금 3년째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왜? 떠날 수가 없어서. 왜 떠날 수가 없느냐? 의정활동을 하면 할수록,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교육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키고 막고 댐이 무너지는 것을 손가락으로도 막아보다가 손바닥, 몸으로도 막아보다가 그렇게 막아야 된다 보이니까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함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재자는 각성한 국민을 원치 않습니다. 독재자는 국민이 깨어나고 국민이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독재자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국민을 각성케 한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문맹 80%의 대한민국을 본인 재임 시기에 20%대로 문맹률을 낮춘 대통령입니다. 재임 기간을 통틀어 국가 예산의 50%는 국방비, 20%는 교육에 투자한 대통령입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전쟁 중에도 대학은 열었던 대통령. 대학을 세우고 이런 대통령. 저는 정치권에 들어가고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참 눈물 없이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고등교육 이수자가 세계에서 내노라하게 많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각성되고 이렇게 정보 유통이 활발하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그래도 3050 클럽에 들어간 7개의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3만 불, 인구 5천만 이상. 자, 그런 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 옳은 소리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대중이라는 이름의 압박, 이렇게 시스템이 완비 단계에 이르른 대한민국에서도 정치라는 게 이런데, 그래서 정치인의 숙명이 국민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세일즈하고 희망을 세일즈하는 직업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어떤 국민도 비난해서는 안 되는 숙명적인 한계가 있는 그런 정치인의 기본 바탕을 그렇게 생각하고 다지고 마음속에 다지고 있음에도 그러나 때로 참 야속하고 때로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문맹률 80에 백성 해본 경험, 식민지의 신민 해본 경험, 이 경험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머릿속에 개념조차 잡히지 않았던 자유를 공동체의 목표로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겠나.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과의 사투 속에서의 과정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기를 견뎌온 건 국민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각성시켜야 한다. 깨워야 한다. 국민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가 이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길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함은 그것을 알고 준비한 대통령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국민을 각성시킵니까? 국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계의 조류를 목도하고 그 세계의 조류 속에서 헤엄치기를 바랍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을 한번 보십시오. 자사고를 뜯어 없애려고 합니다. 왜?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죄명을 딱 붙여놨습니다. 일반고를 자사고처럼 만들 생각을 해야죠. 국가가 돈 안 대줘도 된다. 우리가 우리 호주머니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돈 내겠다라는 게 자사고입니다. 그런 학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거기 간다. 똑똑한 애들이 거기 간다. 그런 학교 있으면 그런 학교 못 가는 애들 마음에 상처받는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 여타의 학교들도 그런 학교처럼 좋게 만들어야죠. 학교만 보내놓으면 안심이 되는 학교, 학교만 보내놓으면 따로 학원 다니지 않아도 배울 바를 배우는 학교, 학교만 보내놓으면 따로 영어 학원 돈 들여서 보내지 않아도 영어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죠.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이 10대 1 정도가 된답니다. 사립초등학교. 왜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지 제가 사립초등학교 보내는 부모들한테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왜? 왜 보내려고 하느냐? 공부 여건이 좋답니다. 1번. 잘 가르친다. 열심히 가르친다. 2번. 돈은 더 내지만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학원에서 전부 커버하는 것보다 학교에 차라리 그 돈을 내고 있으면 안전하기도 하고 교육질도 검증될 것 같아서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학부모들이 자기들이 다 알기 때문에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면서라도 보내고 싶은 학교를 공립학교를 그 수준으로 만들어줘야죠. 공립학교를. 있는 학교를 없애서 눈앞에서 치움으로써 배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있지도 않은 프레임으로 교육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그 학교가 좋아서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불모지에서 교육을 일으킨 대통령과 그들의 시대, 그나마 교육이 유일한 경쟁력이자 희망이었던 나라에서 그 교육의 경쟁력을 거세시키는 시대, 지금 그걸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학교 선택권도 없죠. 교사 선택권도 없죠. 배정된 데 가야죠. 들어오는 선생님한테 그냥 앉아서 배워야죠. 학교의 문제, 심지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문제도 고등교육의 질, 미래 인재, 대한민국을 어떻게 누가 먹여 살릴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학 정책을 실시하겠다. 도대체 국경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토록 퇴색된 이 현대사회에서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교육의 문제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근데 그 지역은 어디냐? 한반도의 반쪽, 이 대한민국. 그런 나라에 어떻게 교육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실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해놨냐? 이 정부에서 만들고자 하는 예산까지 1년에 몇 천만 원씩 더 주면서 만드는 혁신학교. 학력저하 심각해서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시잖아요. 우리 저 동네 혁신학교 전환한다. 우리 애들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한다. 혹은 혁신학교로 개교한다. 학부모들이 띠두르고 나옵니다. 반대한다. 혁신학교 반대한다. 왜? 혁신학교 공부 안 시킨다더라. 혁신학교 가면은 이상한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상한 교육 시킨다더라. 이러니까 이 혁신학교 반대 목소리가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나 점수를 돌려보고 요만큼이면 떨어지겠지 하고 딱 점수 선 매겨놓고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안에 들어앉아서는 무슨 교육을 하나? 자, 교과서 좀 보세요. 여러분 보셨죠? 교과서, 불법, 도둑날이. 자기들이 초등학생들이 세상에 초등학교 6학년 역사 교과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려고 200군데가 넘는 데를 수정을 하면서 책임지필자가 그걸 이 책임을 지는 건데 이 최종지필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최종지필자를 제외하고 자기네들이 그 지필자의 도장을 마치 지필자가 협의해서 수정 내용에 동의한 것처럼 몰래 불법 날인해가지고 교과서를 발행했습니다. 교과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교육부가 국회에서 질의하고 이럴 때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이 딱 잡아뗐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교육부하고 상관없다. 출판사의 일이다. 그런데 수사를 해봤더니 교육부에서 조직적으로 관제 민원까지 만들어가지고 교과서가 마치 문제에 있어서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가지고 교과서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해놨느냐? 과장선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어떤 사람들인데 과장이 독단으로 이렇게 사문서 위조까지 해서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을 고발을 해놨습니다. 추가로 여기를 수사해라고. 다음 교과서 내용이 없나요? 그래서 교과서를 어떻게 고치려고 했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헌법 개정 하려고 그랬던 거 기억 다 나시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헌법 개정 하려고 그랬던 거 거기서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랬던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놓는 거죠. 제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설명드렸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려고 한 건지를 설명드렸죠. 애들 교과서에서도 지필 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는 지필 기준에서 자유를 드러내고 새마을 운동을 사진 빼내고 점점 지우고 남침 그리고 도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한 기술을 없애고 산업화는 정경유착인 것처럼 기술하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사실도 빼고 이렇게 교과서를 고치려고
불법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고치려. 그런데 교과서를 고친다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교과서를 고친다는 거. 교과서를 왜 고치죠?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고 왜 존재했으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었는가를 우리 아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교과서를 이렇게 만든다는 건 자라나는 미래 세대 머릿속에 이런 대한민국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국호가 영원해도 그 대한민국은 너희들이 알던 그 대한민국이 아닐 것이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알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없어. 자라나는 저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너희들이 만들고 너희들이 지켜온 그 대한민국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 사람들이 뭐가 전임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일이냐 라고 스스로 묻고 답하기를 뭐라고 스스로 묻고 답하냐? 역사교과서 고치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그 많은 여러 정책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1의 죄목으로 꼽은 게 뭐냐? 교과서를 바꾸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저렇게. 이 사람들이 교과서 집필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전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폐청산 1호로 삼은 게 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이었습니다. 검찰 고발하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냐가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이런 세상, 이런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자기들은 목 놓아 외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다 이렇게 알고 세상으로 걸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자기들이 힘 있을 때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든 싸움이다. 미래 권력을 누가 잡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의식 구조를 누가 어느 방향으로 이 물길을 돌려놓느냐의 문제다. 저 사람들은 그것을 교육으로, 언론으로, 영화로, 아무개가 몇 천만 원짜리 저 강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음입니다. 정치와 교육은 동전의 양면이다. 저는 그래서 강의 말미에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노가 끝이 아니다. 분노가 끝이 아니다. 외면이 끝이 아니다. 화나니까 안 볼란다. 화나니까 안 볼란다. 내가 너무 분노가 이끌어서 외면하겠다. 우리한테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의병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의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재를 바꿔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혁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세계를 바꾸서 정선 선대가 선거 혁명인데 제가 강의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그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람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진실을 일깨우고 알려주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그것이 학교를 통해서, 그것이 문화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 권력이 바뀐다. 그것만 바뀐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이 이승만 학당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해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그래도 적어도 국민됨에 대해서, 국가 간에 대해서, 나라의 정통성에 대해서 나라가 인정하고 기록해야 할 그 나라의 정사에 대해서 국가가 그 역할을 해주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우리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럼 누가 그 역할을? 우리가. 이런 이승만 학당의 출범과 이승만 학당에 모인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움직임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움직임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그 일각입니다. 그러나 가장 파워풀한 일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바꿔놓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얘기하고 또 만나고 또 설득하고 아유 언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저들이 그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확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개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법부를, 언론을, 교육계를, 문화계를, 정치를 30년 만에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전부 탈환한 것입니다.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우리라고 덜 절박하고 덜 절실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의 가치가 그들이 만들려는 그 무엇과 과연 비교할 수나 있습니까? 그것들과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전사가 돼서 지켜내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그들이 걸었던 시간보다는 압축적으로 짧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거짓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고 우리는 진실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더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무릅썼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더 열심히 순간순간 제가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곳 이승만 학당을 지켜주시는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더 많은 이런 좋은 강좌가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좋은 학당이
좋은 학당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이 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상이나 이념이 굉장히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건데 지금 그 대통령을 지금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국회고 또 야당인 것 같은데 지금 문 대통령의 사상이나 이념 같은 거를 국회 차원에서 또뭐 외교나 통일, 어떠한 통일을 지향하는지 이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 알아본 바가 있는지 지금 대정부 질문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대통령의 뭐 시정연설이라든가 대통령의 여러 연설문, 대통령의 여러 공적 발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이, 정치인도 국민의 한 사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굉장히 심각한 대통령의 역사 인식과 이 대북 인식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를 잘 들었고요. 아까 그 대통령들 순서를 쫙 보여주시면서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가의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어떠한 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지금 1차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그 비전을 수립할 예정이신지 그런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야당의 제1의 책무는 여당을 견제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최고의 대안은 이 정권의 폭정을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테일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경제는 어떻게 하겠다, 안보는 어떻게 하겠다, 외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뭐 안보나 뭐 외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수 정권, 우파 정권이라고 말하는 그 정권들도 정치 앞에만 서면 이게 우파적인 정책인지 좌파적인 정책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 패단이 답습돼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자유 안에 이 정치적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만큼의 비율로, 포션으로 경제적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우파 정당들의 각성도 그 부분에서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제, 기업 정책, 뭐 재정 정책, 뭐 이런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정말 그 우파적 가치가 갖는 힘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 그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교육의 문제로 또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 오죽하면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네, 네. 예, 실제로 만나보니까 상당히 아름다우시고 매력. 근데 저는 이제 질문보다도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내에 이승만 그 대통령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계시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사항을
그 교과서에 좀 이렇게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이 공산주의 반대, 하이 아웃 이렇게 좀 외쳐주셨으면은 안보적인 측면에 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전건국 목사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의원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 참 궁금한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을 가장 큰 힘으로 결집해서 밀어줄 수 있는 세력이라면 우리 한국 기독교일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 안에 큰 두 가지의 신학적인 그런 흐름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 구약 성경 이쪽을 조금 경시하는 신학의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 그다음에 구약 성경을 정말 중시 여기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제 소가 없으면 우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을 아주 잘 반영하는 건데요. 소는 일반 이 사회주의가 백성들 소들을 통제하고 제거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구유, 깨끗한 구유를 만들려고 하는 건 사회주의 사상 그런 걸 이렇게 지적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신학을 가지고 구약 폐기, 유대인들 엔티세미티, 반유대주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유 시장 경제, 민주주의를 별로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한국 교회와 어떻게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성경적으로 중시 여기는 그런 신학을 제공을 하거나 한국 교회에 그런 것을 좀 압력을 좀 넣고 있는 그런 분과나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답하기에는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이셔가지고 제가 뭐 답을 드리는 게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정당은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듣듯이 종교의 목소리들을 들어야죠. 뭐 그런 것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교회가 가지고 계신 역할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많은 부분 노력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 것을 잘 봤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늘 지켜봤습니다. 내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자유우파는 한 덩어리가 되어야 문정권으로부터 탈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태극기 부대를 따고 있고 또